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대의 문화하고 고려 초기의 정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의 문화. 자, 문화편은 뭐 사상이 먼저 나와. 먼저 거기 불교가 나왔죠? 불교. 그래서 고대, 삼국시대를 먼저 한다. 삼국시대. 불교는 뭐 거기 나와 있듯이 불교는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겁니다. 목적은 저거야. 왕권 강화, 그 다음에 내지는 중앙 집권화. 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이제 유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승려 하나만 써놓으세요. 원광. 그래서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승려 있지? 원광이라는 사람이 있어. 원광이 바로 화랑도라는 제도의 그 세속오계라는 것을 저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화랑도의 지도 이념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사군 이충, 사친 이효, 교우 이신, 임전 무태, 살생 유택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세속오계, 화랑도의 지도 이념인 세속오계를 지은 사람이 누구다? 원광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지? 누구지? 이차돈이지? 그래서 이차돈이 순교함으로써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자, 거기까지. 그리고 역할은 왕권 강화가 가장 크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를 하나 따로 목차를 잡아서 따로 쓰세요. 유교나 유학도 있었거든. 유학. 그런데 이제 교육기관이 나오거든요. 고구려야, 고구려. 고구려의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이라는 게 있어. 태학과 경당. 이거는 유학교육기관이야. 자, 그래서 고구려는 유학교육기관으로 뭐가 있었다? 태학과 경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유학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이 하나 나와.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임신서기석. 이거는 이제 임신년은 이제 때를 말하는 거고, 두 화랑, 청년이 맹세를 했어. 맹서. 그리고 맹서의 내용을 돌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태학, 경당, 임신서기석은 어떤 종교 학문과 관련이 있다? 유교, 유학. 그 다음에 역사서도 좀 써놓으세요. 역사서. 자, 삼국시대부터 역사서가 편찬됐는데 똑같이 고구려에는 육이라는 역사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집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다. 신집. 그래서 육이하고 신집은 어느 나라?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라는 나라. 여기는 서기라는 역사서가 서기. 특히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신라의 역사서가 있었어. 신라의 역사서는 국사라고 한다. 국사. 이거는 거칠부. 그래서 요거는 어느 시대?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유기 신집은 고구려, 고흥의 서기, 근초고왕, 백제, 거칠부 국사, 신라.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나왔지? 도교는 삼국시대부터 이제 도교인데, 도교는 특히 신선사상이라는 게 있어. 삼국시대부터 이 신선사상이 있었거든요. 이 신선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도교야. 그리고 이 도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천을 숭배하는 의식이야. 산천을 숭배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산천을 숭배하면서 이제 하늘에 제천 행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신선사상.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를 뭐라 그런다? 도교라고 한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도교가 발달했는데 그 도교의 예가 뭐냐면 사신도. 그림, 벽화인데 사신도. 이건 이제 뭐냐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요게 도교의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방위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신도가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요것도 도교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향로가 있어. 금동대향로.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뭐가 발견된다? 사신도. 그 다음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로. 자, 이거는 무슨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를 반영한 것이다. 요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불상 있죠? 불상은 그냥 줄만.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백제는 서산마의 삼존석불. 신라는 경주 베리석불 입상. 그 다음에 탑. 탑도 좀 기억해 두세요. 탑은 백제하고 신라만 있지? 고구려 거는 소실돼서 없어, 지금. 백제는 익산 미륵사지석탑하고, 줄만 쳐놓으면 되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요거는 어느 나라 거다? 백제 거. 그 다음에 신라. 자, 신라의 대표적인 탑으로는 뭐가 있다?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 반드시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는 석탑이야, 목탑이야? 나무로 만든 탑이야. 목탑.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그리고 몽고 침입 때 소실까지 써놓으세요.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은 어느 때 소실된다? 불탄다? 몽고 침입 때.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는 삼국시대 신라의 탑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고분. 자, 고분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고분은 고구려에는 돌무지 무덤에서 돌무지 무덤이라는 것이 축조돼. 무덤 양식이야. 그러다가 점차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야. 장군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무덤. 굴식 돌방무덤이라는 무덤 형태가 지어지는데 요거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강서대묘, 쌍용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서대묘 이런 것들. 뭐 이거 다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야? 어느 나라 무슨 형식?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 장군총은 고구려 돌무지 무덤. 자,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수도별로 나눠보시면 돼. 백제는 수도가 세식이야. 한성시기. 이거는 이제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한성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웅진시대. 이거는 이제 공주시대야. 그 다음에 사비시대. 이건 부여시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비천전삼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왕이라고 그랬지? 요때는 무슨 무덤이 만들어지면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그 돌무지,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거 줄쳐놓으시고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어디서 일부 발견됐냐면 서울 석촌동에서 서울 석촌동 고분이라고 써놓으세요. 서울 석촌동 고분은 어느 나라? 백제 거야. 무덤 형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다. 그 다음에 웅진시대에는 주로 무슨 무덤이 만들어지냐면 벽돌 무덤이 만들어지거든. 벽돌 무덤 기억해놔. 벽돌 무덤이야. 가장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문영왕릉이야. 문영왕릉 써놓으세요. 문영왕릉 써놓으세요. 없으니까. 문영왕릉. 자, 그래서 백제의 왕 문영왕 있죠? 문영왕릉이 무슨 무덤이야? 벽돌 무덤입니다. 요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면 안 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그래서 서울 석촌동 고분은 백제 한성시대 무덤으로서 무덤 형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 고구려 영향을 받은 무덤이다. 그 다음에 문영왕릉은 웅진시대의 백제 무덤으로서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비시대는 그냥 줄만 굴식 돌방 무덤이야. 자, 그 다음에 신라. 자, 신라는 어떤 무덤 형태다? 삼국시대는 주로 무슨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마총 이런 거지 뭐. 천마총, 금관총, 호총, 호우총 이런 거거든. 호총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건 어디서 발견됐을까? 경주에서 발견됐겠지? 천마도가 말이 하늘을 나는 그림. 천마도가 발견됐다. 그러면 천마총. 금관이 발견됐다. 금관총. 이거 반드시 이거 써놓으세요.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무덤이야.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어. 그거 기억해놔.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그릇이냐면 고구려에서 제작된 그릇이야. 고구려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을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그릇이 신라 땅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류 사실을 반영한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유물은 뭐가 있다? 호우명 그릇이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무덤 있죠?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없는데 탑도 좀 써놓으세요. 탑. 탑을 했으니까 탑이 아니구나. 비석. 비석 써놓으세요. 비석. 그래서 고구려의 두 개의 비석 반드시 기억하세요. 광개토대왕릉. 광개토대왕릉비하고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비. 자, 이거는 아까 저번 시간에 할 때 그 장수왕 할 때 하셨죠? 요 두 개의 비석은 누가 세웠다? 장수왕 때 건립된 비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만주에 있어. 이건 만주에 있는 거야. 이거는 한반도 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외국 역태 사실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 외국 역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는 어느 왕의 정복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장수왕의 정복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한 사실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 중원고구려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신라비석 중에서는 이거 반드시 진흥왕 때 비석은 좀 알아두시라고 했죠. 진흥왕의 영토 확장 관련된 비석이 뭐라고? 단양적성비하고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죠. 순수비는 순서대로 하면 북한산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창령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하고 마울령비석. 자, 신라도 진흥왕 때 어디를 점령해버렸지? 한강을 점령해버렸지? 그래서 한강을 점령한 사실을 반영하는 비석이 이거야. 북한산비. 북한산이 서울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왜 서울에 신라 비석이 있었겠어? 그 영역이 신라 영토였다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한강역이니까 서울이겠지. 여기를 점령한 때가 어느 왕이라고? 진흥왕. 그 관련 비석이 뭐다? 북한산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삼국의 문화 전파. 자, 삼국의 일본 전파.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일본 문화 아스카 쫓아놓으세요. 아스카 문화. 그래서 일본 아스카 문화야.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일본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한다?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아스카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어느 시대가?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러면 일본과 가장 활발히 교류했던 나라는 이 나라야. 백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갑니다. 통일신라로 가면 이제 통일신라는 활발한 대외교류 해가지고요. 거기 통일신라 시대 때는 신라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 해서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 신라소 이거 줄쳐놓으세요. 신라방은 집단 거주지, 신라촌까지 묶어서 집단 거주지. 그 다음에 신라원은 절, 신라소는 행정기관, 신라관도 써놓으세요. 신라관. 그거는 여관. 그래서 그 정도 개념 정리만 해놔. 자, 그 다음에 불교. 자,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에도 불교가 있었겠지. 지금 여기 통일신라 시대로 갑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불국사하고 석굴암.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이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승려를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그 다음에 해초. 요 정도는 알아주세요.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는 어느 시대에 활약한 승려다? 통일신라.
그리고 요 원효. 원효는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는 해골물 마시고 해탈한 사람이지? 그래서 원효는 불교 대중화에 특히 기여한 사람이야.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이야. 그거 관련되는 것이 정토사상이야. 무슨 사상? 정토사상 내지는 아미타 신앙. 그 정도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화쟁사상. 이때 이제 불교계가 굉장히 분열됐었거든. 그래서 그 불교계를 화합하기 위해서 주장한 사상이야. 화쟁사상. 그래서 정토, 아미타를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화쟁사상을 주장했다. 누구? 원효. 그 다음에 의상 있죠? 이 의상이라는 사람 있죠? 자, 의상은 화엄사상, 화엄종과 화엄사상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중대 통일신라시대 때 화엄종과 화엄사상을 주장한 사람 누구? 의상. 해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많이 신라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여행을 다녔어. 그래서 주로 인도와 서역을 여행하고 기행문을 남겼어. 그걸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해요. 왕오 천축국전을 남긴 사람 누구다? 해초. 그래서 요 정도. 통일신라 시대 불교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따로 쓰세요. 유교. 불교 했고 그다음에 유교로 가는 거야. 유교. 주로 이제 활약한 유학자들이 누구냐면 강수라든가 설총이라든가 그다음에 김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서 삼품과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거 이제 어느 시대에 나와야 돼? 이거 다 통일신라 시대에 나와야 될 유학이야. 유학 교육 기관으로는 뭐가 나와야 될까? 국학이 나와야 되겠지. 신문학 때 국학. 유학자들. 그 다음에 요 설총 있죠. 설총은 화왕계를 저술한 사람. 화왕계.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설총의 화왕계. 그래서 군주의 도덕 정치를 강조한 사람이야. 화왕계. 그 다음에 최치원 반드시 알았어요. 최치원은 그때 또 했죠. 시무 10조. 10여 개의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최치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독서삼품과는 어떤 거냐면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야. 무슨 제도?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 그래서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등급을 나눠 상중하 이렇게 수준을 나눠 상중하. 그래서 그거에 맞게 관리를 선발하려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독서 삼품과라고 합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인데 인쇄술과 관련되는 건데 무구정광 다란이경은 어떤 의미가 있다? 현존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야. 목판 인쇄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게 뭐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한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종으로는 뭐가 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그건 에밀레종이라고도 합니다. 에밀레서라고 들어져 있어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십시오. 책에 있는 대로.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문화로 간다. 발해는 유물과 유적, 무역, 그 다음에 당의 영향 받은 거 줄쳐놓으세요. 주작대로, 삼성육부제, 벽돌무덤. 자, 주작대로하고 삼성육부제하고 벽돌무덤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당의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삼국에서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문화편, 그냥 중요 사항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디로 갑니다? 고려 시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로 간다 그랬지? 자, 고려의 정치. 자, 642페이지를 보시면 고려의 정치로 간다. 자, 이거는 이제 후삼국을 하나 정리해놔야 돼. 먼저. 자, 신라 하대지, 신라 말기가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겠지? 그래서 신라는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라는 게 성립이 돼. 신라 말기에. 그래서 후삼국 성립 과정도. 후백제가 먼저 건국이 돼.
후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누가 건국하냐면 이건 견훤이라는 사람이, 견훤이라는 사람 알아나? 견훤은 어떤 사람이야?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 후고구려. 자, 이건 누가? 궁예. 그래서 궁예는 어떤 사람입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후고구려 궁예 밑에서 활약한 사람이 왕건이거든.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918년에. 누가? 왕건은 송악 출신 호족이야. 개성. 자, 그래서 고려가 건국됐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왕건의 고려와 이제 견훤 후백제하고 심하게 다퉜던 거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신라가 먼저 망해. 신라가 항복을 해. 누구한테 항복을 하냐면, 이 왕건한테 항복을 해. 그래서 935년이야. 그래서 신라를 멸망시켰어. 그럼 누구만 하나 남아? 후백제만 하나 남겠지? 그 다음에 후백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936년.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삼국이 성립이 되었고, 후삼국은 누구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 고려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나 이렇게 초기에는 왕들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초기의 고려의 왕 정체에서 세 사람 정리해놓으면 돼.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요 세 사람. 그래서 고려 초기의 주요 왕, 요 세 왕은 좀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태조에 대해서 봅시다. 태조는 민생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했어. 그걸 이제 취민유도라고 해. 무엇을 표방하고? 취민유도를 표방하고, 조세율을 생산량의 몇 분의 몇으로 낮춰줬습니다. 10분의 1로 낮춰주고, 빈민구제 제도를 실시했어. 그걸 흑창이라고 해. 흑창. 그래서 10분의 1로 세금을 낮춰주고, 흑창을, 설치하는 등, 빈민구제, 농민 안정책을 쓴 사람이 누구다? 태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호족을 자기 편으로 될 수 있으면 끌어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정책을 잘한 거냐면, 호족 연합 정책을 잘한 거야. 호족 연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이걸 호족 연합 정책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략적으로 결혼했어. 정략적으로. 그 혼인 정책이라고 해. 정략 결혼.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29명이야. 왜 29명이야? 호족들, 아주 세력이 큰 호족들의 딸과 지가 결혼한 거야.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지. 이걸 혼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략적 결혼. 그 다음에 이제 사성 정책을 쓰게 됐어. 사성 정책. 이건 뭐냐면 성을 하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태조 왕건, 고려의 왕족의 성씨가 왕씨잖아요, 왕씨. 그래서 왕씨성을 호족에게 주는 거야. 그럼 쟤도 왕씨성 같이 쓰는 거야. 그럼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에 공임하는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해서. 역분전. 이건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야. 자, 그래서 정략적 결혼, 사성정책, 역분전 등을 통해서 무슨 정책을 잘했다, 이 사람이? 호족 연합 정책을 잘했습니다. 누구라고? 태조. 그런데 연합만 하면 안 돼. 호족은 지방 세력이기 때문에 통제도 해야 돼. 통제. 반영 못하도록 통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 세력,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하고, 기인제도하고 사심관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 실시한 사람이 누구다? 태조. 목적은 뭐다? 호족, 지방 세력 통제. 그 다음에 이 기인제도, 특히 기인제도는 무엇을 계승한 거냐면 통일신라 시대에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중앙에 잡아두는 거야. 그걸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대외정책이 아니라 글을 남겼지.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 그걸 후뇨 10조라고 한다. 후뇨 10조를 남긴 사람이 누구다? 태조다.
그 다음에 대정책으로는 무슨 정책을 했다? 북진 정책을 했다. 국경선을 확장시키는 정책을 했다. 북진 정책을 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북상하냐면 청천강까지 북상을 해. 자, 그래서 북진 정책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구려 개성의식이 강한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다라든가 북진 정책을 했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고구려 개성의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광종. 광종은요, 제목이 뭐냐면 주로 왕권 확립한 왕이야. 고려는 어느 나라나 초기에는 왕권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호족의 힘이 셌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종은 결론적으로 호족을 대규모로 숙청하고 왕권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다. 확립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왕권을 확립시켰냐? 노비안건법. 제일 중요하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했습니다. 노비안건법. 이거는 이제 호족들의 노비를, 신분을 재조사해가지고, 원래 양인이었으면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정책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비 해방 사업. 누구의 노비를? 호족의 노비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족의 기반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근데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양인은 세금을 내. 그래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의 수를 늘리는 정책이기도 해. 그럼 뭐야?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이기도 하지.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과거제도. 이거 반드시.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긴 있었어. 시도는 됐지만 실패로 끝났거든. 대표적인 게 독소 삼품가거든. 그런데 이때는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무원 유니폼 마친 거야. 백관의 공복.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 백관은 공무원들, 공복은 유니폼. 그런데 그 유니폼 색깔을 뭐 등급,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달리 있게 했어. 4가지 색깔로. 그걸 4색 공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백관의 공복, 4색 공복 제정한 사람이 누구다? 광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칭제건원했어. 뭐? 칭제건원했어. 이것도 개념을 알았어요. 칭제건원이란 왕을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그런 뜻이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칭제건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 황제라고 불렀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연호가 아닌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고. 그게 광덕준풍이야. 광덕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그럼 어디로 간다? 광종으로 간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여기 어느 왕? 광종.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강화시켰다?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으로 간다. 자, 성종은요, 성종은 타이틀이 뭐냐면, 유교 정치 이념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사람이야.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교에 의해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타이틀은 유교 정치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건의했던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반드시 알아놔야 돼. 최승로요. 최승로는요, 왕에게 글을 올려서 어떻게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거든. 그래서 이 반드시 알았어요. 최승로. 성종 때 유학자 누가 있다? 최승로가 있다. 최승로가 지은 글이 오조치적평하고 그 다음에 시무 28조. 이 사람은 28개의 개혁안을 올린 사람이야. 그래서 오조치적평 시무 28조. 누구? 최승로. 어느 왕 때? 성종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이 정치를 하십시오라는 거야.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불교를 비판한 사람이야. 불교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앙집권화를 추구하십시오라고 주장했어. 중앙집권화를 추구하십시오라고 주장했어. 단 그런데 왕권 전제화에는 반대했어. 왕권 전제화에는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반대했어.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도
왕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가 너무 나댄다. 불교를 비판하고 무엇으로 정치하십시오? 유교 정치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라고? 최승로예요. 그래서 성종은 이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제도화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건의로 이 성종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 12목을 설치한다. 지방에 뭘 설치한다? 12목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무엇을 파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어느 때? 성종. 이것도 다 중앙집권화를 목적으로 최승로가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관청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육부 체제를 중심으로 중앙지배체제도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국자감이라는 것도 정비합니다. 국자감. 뭐 대충 이 정도. 없으면 쓰시고 있으면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는 사람이야.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는 사람이야. 의창은 춘대춘합 빈민구제 제도고 요거는 물가 조절을 통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이야.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성종.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 정치해가지고요.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세 사람은 반드시 샅샅이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정리 있죠? 이거는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에는 뭘 하셨죠? 고대의 문화 하셨죠? 그 다음에 고려로 들어와서 수상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 세왕 정리해놔야 돼. 태조, 광종, 성종.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